예, 고전 명작 읽기 7주 2차시 공부를 합니다. 7주 1차시에서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신화와 인간 심리, 뭐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다루었죠. 그리고 2차 시에는 1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1차 시 말미에 오디푸스 왕 이야기라든가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면 설명이 됐다 싶은데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좀 뭘 버무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5분 정도 10분 이내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책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여성에게는 결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피그말리온이.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이제 작정한 그런 인물인데, 그리고 현실의 여성을 몰리하는 대신에 뭘 했냐면 상아를 이제 빚어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해요. 아주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누가요? 피그말리온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생동감이 넘쳤고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뛰어난 미모를 갖춘 그런 조각상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그말리오는 그래서 이제 그 조각상과 자신이 만든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버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오는 이 조각상을 연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끌어안고 뭐 쓰다듬고 키스를 하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주운 껍데기를 선사하기도 하고 예쁜 꽃을 따다가 가슴에 하나를 안겨주기도 하고 병적이죠. 예. 그러니까 뭐 하면 몸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는 뭐 반짝이는 반지를 끼워주는 한편 가늘고 긴 목에는 형형색색의 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하고 이 모든 장신구가 이 아름다운 상하 여인에게 잘 어울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였느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피그말리오는 그녀가 누굽니까? 이 자신이 만든 그 아름다운 상아로 만든 아름다운 여인상. 상아가 그 코끼리 뭐그코 이걸 상아라고 하죠. 예. 그래서 밤이 되면 피그말리오는 그녀를 부드러운 요 위에 앞이면 안 되겠죠. 요 위에 눕히고 팔베기를 해주고 정겹게 말을 건네고 그러나 열릴 듯한 입술은 끝끝내 굳게 닫혀 있었고 그러죠. 사람이 아니니까 우윳빛의 연한 살결은 차디찬 상하의 촉감만으로만 느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피그말리오는 언제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만 더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피그말리온의 고향 키프로스 섬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성지이기도 하다고 그러는군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 조개 껍질에 실려 대지에 첫 발을 디딘 곳이 이 키프로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여신의 신전에 온갖 제물을 바쳤고 제단에 향불을 피웠다. 피그말리온도 정성으로 마련한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여신께 경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를 여신이여 바랄건대 제 아내가 되게 하소서. 저 상하 여인을 이 말은 이제 그 상하 여인은 이제 그냥 꿀꺽 삼키고 저 상하 같은 여인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흠양하러 왔던 이 앞으로 디테겠죠? 앞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볼게요.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프로디테는 이제 기도를 듣고 피그말리온의 그 속마음을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내린다는 표식으로 재단에서 타고 있던 불길을 공중에서 3번 치솟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러 때처럼 조각상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서 입을 맞추고 그래서 차가웠던 그 상하 여인이 조각상이 그 입술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란 그런 이번에는 손을 뻗어서 가슴을 더듬어보고 놀랍게도 딱딱하던 살결이 말랑말랑하게 바뀌어가고 황급히 손을 떼니까 가슴 언저리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더라 이런 얘기죠. 눈을 들어서 얼굴을 바라보니 여인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고 양볼은 수줍음도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 조각상에 생명이 깃들어있는 얘기죠. 깃들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축복 속에 피그말리온은 이제 인간이 된 여인 갈라테이아와 부부로 맺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열정과 사랑으로 혼이 없는 사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 피그말리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근데 피그말리온 효과를 아까 이제 이를테면 자기 충족 예언 그러니까 이거예요. 조금 더 설명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줍은 성격에 소극적이고 사교성도 부족하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매우 사교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불어넣어줘요. 그러자 그 젊은 여성은 대인관계에서 점차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고 마침내 당당하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로 탈바꿈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사교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죠. 피그말리온 효과. 그녀가 사교성을 갖춘 여성이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사교성도 부족하고 수줍은 성격을 갖고 있던 한 젊은 여성에게 사교성을 갖춘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교적 행위를 유발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주변의 기대와 믿음이 영향을 끼쳐서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론. 이게 자기 충족 애양. 미국의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로젠탈과 교육학자 제이콥슨이 이 이론을 이제 교실에 적용해서 교육계획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까 이 부분을 설명했죠. 학생의 지적 수행 능력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교육상의 자기 충족 예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나중에 다음 주차 공부를 할 때 또 부족한 거 있는가 찾아봐서 보충 설명을 하고 그럴게요. 자, 리포트 작성법 특강 봅시다. 이 자료가 8페이지 분량입니다. 뭐 굳이 출력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올려놓기는 하겠는데 근데 이제 이 지금 기본사항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출력을 해도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른 글쓰기 수업에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 고전 명작 읽기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리포트 작성법의 안내를 그냥 표준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겠죠? 나는 오랫동안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왔어요. 책을 11권 냈고 학술제 저널을 30편 이상 발표했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준 이것은 하나의 교본이니까 다른 사람 말 그냥 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내가 지금 안내해 주는 이 내용을 하나의 교본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일단 시간은 많지 않고 내용은 많으니까 사실 이거 다른 이제 과목 수업에서는 이것을 1차시, 2차시, 3차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7주 2차시에 50분 동안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압축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여러분이 잘 안 읽을 거예요. 누구나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리포트 낼 때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제 과제물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안내하는 내용들이 이 수업을 잘 듣고 이걸 잘 적용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겠죠. 자, 기본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사항이 있고 뒤에 가서 이제 논증적 에세이 내지는 비평문에 대해서 독후감과 비평문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비대면 자 여기 그냥 서설은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거 보면 되냐면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써야 될 때 과제물도 마찬가지로 리포트니까 리포트를 쓸 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엇을 쓸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일단 무엇을 쓸 것인가는 수업마다 교수가 적절하게 안내를 해주겠죠. 무엇에 대해서 언제까지 과제를 제출하시오라고 할 겁니다. 우리 수업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는 일단 보류합시다.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글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리포트의 형식, 글을 쓸 때 이걸 잘 보세요. 여기 내가 붉은 글씨를 해놨습니다. 이제 글을 시작할 때, 물론 이 글은 일단 설명문입니다. 알겠죠?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리포트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문, 글의 종류로 보면, 근데 설명문이든 논술문이든 감상문이든 관계없이 모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목이 있죠. 제목. 이 본문의 내용을 포괄하는, 담고 있는 제목을 써야 돼요. 리포트 작성법 특강. 자,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썼는가? 이름을 당연히 써야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를 낼 때 그때 상세하게 안내하겠지만 교수마다 다 달라요. 리포트 과제 표지를 하라고 하는 교수도 있고, 뭐 굳이 한두 페이지 정도 분량인 경우에는 정이 아까우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교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자, 과제물을 낼 때 표지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자, 우리 수업은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종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분량의 리포트를 쓰게 하지 않을 거니까 한두 페이지 정도로 여러분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다양한 종류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과제물의 분량을 한두 페이지 정도로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페이지냐 두 페이지냐는 그때그때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고전 면역 읽기 과제물의 경우는 리포트에 표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제목 쓰고 이름 쓰고, 여러분은 이제 나는 심령이라고만 썼지만 여러분은 심령 해가지고 괄호해서 무슨 학과, 몇 학년, 학번 괄호해가지고 그건 써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시작할 때 들여쓰기. 이게 들여쓰기입니다. 알겠죠? 들여쓰기. 한 칸 비우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꿨죠. 이게 문단을 나눈 거예요. 문단. 이게 한 문단, 이게 한 문단. 자, 글을 쓸 때 들여쓰기. 한 칸 비우고 쓰기. 한 칸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200조 원고지로 이제 이야기할 때 한 칸이라고 하는 것이고, 워드로 쓸 때 이게 밑에가 그 3 될 거예요. 3 조금이. 하여튼 비우고. 알겠죠? 칸 비우고 쓰고,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이걸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들여쓰기로 시작하고 들여쓰기로 또 문단 구분하고, 여기 들여쓰기로 문단 구분했죠. 이렇게 시작할 때 들여쓰기,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여기 나왔죠. 글을 시작할 때와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단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이구나라고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문단을 구분해야 되고, 또 문단을 구분할 때는 들여쓰기로 하라고 하느냐? 답은 뭐예요? 이 규칙이에요. 글쎄, 규칙. 문법. 문법. 근데 문법은 또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귀찮게 하느냐? 유일한 답은 뭐냐면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썼잖아요. 그럼 누군가 읽죠. 독자가 있죠. 내가 쓴 글이 독자가 잘 읽고 내가 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잘 이해할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수업에서 리포트를 낼 때 독자가 누구예요? 수업의 교수죠. 교수에게 여러분이 쓴 리포트의 내용이 나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요즘에 편집자들이 좀 건방져 가지고 이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이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나눌 때부터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종종 그래요. 그런 건 무시하세요. 이것이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글쓰기의 표준. 알겠죠? 표준, 스탠다드.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포트 낼 때. 근데 좀 이따 또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적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요. 나중에 나는 이제 뭐 하여튼 어쨌든 학교 규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성적을 잘 주죠. 잘 줘야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이런 걸 안 지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C를 줬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신청 기간에 교수님 내가 출석 다 했고 리포트 다 냈고 시험 다 치렀는데 왜 내 성적이 C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하죠. 그러면 들여쓰게 하지 않고 이런 곳이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깎입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리포트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줬는데도 그걸 안 지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알겠죠? 내용이려니와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글쓰기의 형식, 기본적인 형식을 이런 외적 형식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놓치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과제물을 낼 때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또는 뭐 대학원에 진학하고 여러 가지 진로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어쨌든 평생 하게 되는 문제란 얘기죠. 어떤 종류의 글이든.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고 문단을 나눌 때 들여서서 문단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장은 대체로 짧게 쓰세요. 이제 나처럼 이제 글쓰기 전문가라면 뭐 짧게 써도 되고 길게 써도 되고 호흡을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의 문체가 확립이 돼 있어요. 근데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라 이런 얘기죠. 우리 글에 왜 그러냐면 우리 글에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가 앞에 있고 서술어가 뒤에 있어. 그런 구조예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 알겠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중간에 보어나 목적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사어라든가. 그러니까 주어가 앞에 있고 서술어가 뒤에 있어. 근데 문장이 너무 길면 어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장이 꼬여요.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이 어긋나는 그런 글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글쓰기 초보자일 경우에 문장을 짧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짧게 쓰느냐? 자, 우리가 200자 원고지로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워드로 컴퓨터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한 줄 여기죠. 다음으로는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면 좋아요.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이 한 줄이잖아요. 한 줄. 그렇죠? 우리 글의 어수는 주어 서술어죠. 한 줄. 그러니까 한 줄이 안 되죠. 중간에 목적어나 보호 등이 필요에 따라 한 줄이 안 되죠. 그렇죠? 한 문장이 한 줄 정도, 길면 한 줄 반 정도, 두 줄 넘어가고 세 줄 넘어가면 물론 나도 이제 소설이나 다른 글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글쓰기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충분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좀 서툴 때 초보 글쓰기일 때 알겠죠? 가급적 짧게 쓴다. 그래야 의미가 명료하게 분명하게 잘 전달되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자꾸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느냐? 글쓰기는 소통이죠, 소통. 말과 글을 통해서 상호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최선의 규칙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페이지 표시 있죠. 지금 이게 이 자료, 내가 PDF로 만들어 놓은 이 자료, 여러분에게 이제 글쓰기, 이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PDF 자료가 8페이지짜리예요. 한 페이지면 페이지 표시를 할 필요 없죠, 당연히. 그런데 2페이지부터는 페이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페이지고 우리가 2페이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표시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1점씩 깎아요. 네. 꺾어요. 하기 바랍니다. 자,
형식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게요. 자, 모든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마침표, 피어리어드, 마침표 보입니까? 마침표 있죠? 마침표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우리 대학생인데. 이거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나요? 한글 배울 때부터 한 문장 끝나면 마침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침표.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래요. 한 학기는 아니고요. 2년이나 3년에 한두 명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안 찍어. 실제로 내가 이제 어느 수업에서 이제 나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대면 수업할 때 과제물을 받으면 잘 읽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학생들 1대1로 이제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이 부분은 참 좋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고치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친구의 그 과제물을 받았더니, 열심히 듣는 친구였어요. 남학생인데, 앞에 앉아서, 그 수업 태도 좋았어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문장 마침표가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물었더니, 그 남학생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교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이거 뭐, 들여쓰기를 한다거나, 뭐, 페이지 표시를 한다거나, 이건 설명해 주셨지만, 이 마침표 찍는 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길래, 나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진짜. 그때 나도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제, 뭘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먼저, 오히려 막 화를 내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건 내가 굳이 말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양치하고 나면 이 닦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세수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을 1시간 뭐 축구를 하고 오거나 산책을 하고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운동 1시간 했으면 땀이 났으니까 샤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걸 왜 내가 말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지. 근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이 좀 민망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긴 했습니다만은, 알겠죠? 근데 꼭 이렇게 2, 3년에 한두 명, 뭐 1년에 한 명씩이겠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 해양대학교 친구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요, 글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 형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모르는데, 내용이 뭐 읽을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다 하게 돼요. 누구라도. 과제물 굉장히 많잖아요. 봐야 될 과제물들이. 예? 어느 교수가. 한가한 교수 없어요. 어? 어,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그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포인트. 여기 지금 이 글씨 포인트는 11포인트고, 문체부 바탕체. 그 다음에 나는 이 글꼴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요건 표준은 아닙니다. 이제 내 하나의 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리포트 낼 때 10포인트 내지 11포인트. 알겠죠? 줄 간격은 160에서 180. 근데 160은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설명문의 경우에 그 10포인트가 11포인트. 문체부 바탕체. 그 다음에 글 간격이 180.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 10포인트가 지나치게 커서 크면, 그러니까 뭐 13포인트 이렇게. 그럼 뭐야? 수용이 없는 거죠. 쓸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조금 더 수용이 있게 쓰면 될 것인데도 그 10포인트를 크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만들어 내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이 친구 너무 수용이 없다. 점수 안 좋아요. 점수 갖고 내가 자꾸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평가가 그 친구의 이미지.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자신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에게 하던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글의 분량. 근데 글의 분량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그 분량을 맞춰야 돼. 알겠죠? 2장, 그럼 2장. 1장, 그럼 1장. 예. 근데 이제 2장 그랬는데 1장 반만 해오거나 1장만 해오거나 그런 친구들이 또 있어. 그럼 어때요? 친구 왜 그럴까? 아,
이거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보세요. 바꿔야 돼. 입장을 역지사지. 여러분이 교수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 과제물을 학기마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기본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평가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리포트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뭐 부정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일단 좀 성의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게 돼요. 알겠죠? 그럴 필요 없죠? 여기 나왔죠? 글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관련돼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이 과제물을 통해서 이 그 학문 공동체에서 자신의 참여하는 거죠. 교수와 소통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논증적 우리가 이제 우리 과제에서 비평문하고 논증적 글쓰기 두 가지 과제를 낼 거예요. 글쓰기 종류에서 왜냐하면 과제물이 하나 있고 중간 시험 대체, 기말 시험 대체 세 차례의 리포트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 세 차례 중에서 글의 성격, 종류와 관련해서 논증적 에세이와 비평문을 뭐 한두 개씩 해서 이렇게 내게 할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논증적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비평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두 가지를 집중해서 설명할게. 알겠죠? 그러니까 논증적 글이 어떤 글이고 비평문이 어떤 글인가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A시까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시간도 좀 볼게요. 23분 남았으니까 좀 빨리 합시다. 우선 논증적 글쓰기. 자, 논증적 글쓰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논술, 초등학교 주장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논술문이라고 했던 것을 대학이니까 조금 이제 뽐나게 엣지 있게 그냥 논증적 에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증적 글 알겠죠? 그럼 논증이란 뭐냐? 무엇에 대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주장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진 글을 논증 활동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 근거를 제시해야 상대가 설득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하든지 그러니까 논증적 글은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논술문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설득하기 위해 쓰는 알겠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왜 설득해? 뭐하게 설득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에서 고전 명작이 있기 위해서 사용 제도와 관련해서 뭐 그 이야기할 건 없고 할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논제로 내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듭시다.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거니까. 자,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용 제도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글이 어떤 글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용 제도와 관련해서 나는 사용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또는 사용 제도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논술문 주장하는 내용이 명료해야 돼. 분명해야 돼. 애매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논증적 글의 경우에는 사용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거나 사용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거나 그 주장을 명료하게 하나의 서술문으로 만들어서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논증적 글의 경우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고 그랬죠. 주장하는 이 논증적 에세이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게 주장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진 글, 이게 주장글, 즉 대학이니까 논증적 에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유의할 게 하나 필요해. 한두 개. 무슨 얘기냐면 감성문이 나왔네. 우선 그 주장글과 관련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글 있잖아요. 한 세 가지 종류의 글을 내가 지금 PDF로 만들어 놨는데 이 기본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3페이지까지 될 거예요. 아마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일단 2페이지 좀
넘어갔죠. 여기까지 이 페이지 3페이지 위의 부분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기본적인 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평어체로 썼죠. 알겠죠? 안내해 드리죠. 이렇게 경어체로 썼죠. 경어체. 그런데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어체로 썼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평어체로 쓰는 거 알겠죠? 신문 기사 보세요. 신문 기사 했다. 그렇죠? 하였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다 알겠죠? 했습니다가 아니고 씁니다체가 아니고 경어체가 아니고 경어체는 이를테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편지글을 쓸 때 그 외에는 다 평어체 알겠죠? 자 이제 평어체로 씁니다. 이제 비평문 비평문을 작성하는 방법 비평문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평문을 쓰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지금 앞부분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규칙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감상문. 이제 감상문과 비평문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학이니까 감상문 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감상문은 쉽게 말해서, 자, 감상문,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 독서를 하고 감상을 쓴 글, 그게 독서 감상문이죠. 그렇죠? 영화 감상문, 영화를 보고 나서 쓴 감상문. 그런데 감상은 뭐예요? 생각, 느낌이죠. 느낌. 이런 노래가 있죠. 느낌이 중요해. 예? 난 그렇게 생각해. 경직돼 갖고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강의실에가 있으면 내가 제대로 한 곡 불러줄 텐데, 느낌이 중요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느낌이 감상이에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누군가를 보고, 멋있다. 이게 감상이죠. 감상. 감상. 자, 그런데 이제 독서 감상문과 비평, 서평은 책에 대한 평가인데, 그걸 이제 설명해 줄 게 필요하군요. 자, 일단 좀 시간도 볼게요, 또. 이제 이건 내가 쓴 독서 감상 한 20년 전에 쓴 감상문입니다. 교육청에 그 온라인으로 무슨 독서 감상문 그 하는 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맨날 우리한테만 쓰지 말고 교수님도 한번 써보세요. 농담으로 그러길래 그럼 우리 모두 한번 써봅시다. 나도 쓸게. 그래서 이제 일반부로 내가지고 대상 받은 거예요. 한 20년쯤 전에 광주광역시 그 교육청에서 한 온라인으로 한 그 독서 감상문 그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받은 거. 그래서 30만 원 문상 받은 작품입니다.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쓰는가를 지금 내가 보여주려고 짧은 한 장 분량의 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지금 독서 감상문을 내 글을 샘플로 올려놨느냐 하면 독서 감상문은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줄거리와 함께 어떤 감상을 적은 글이 독서 감상문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비평문은 뭐냐?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서평은 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논하는 게 서평이겠죠. 짧은 분량의 글로.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감상문이 아니라 비평문을 쓰게 할 거예요. 우리가 과제에서. 그래서 비평문, 독서 감상문과 비평문을 좀 구분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말이에요. 잘 쓴 감상문은 비평문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좀 사실은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서 감상문, 내가 쓴 이 독서 감상문, 말 그대로 독서 감상문인데 비평문, 서평의 그런 그 어떤 그 비평문이라고 해도 짧은 비평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나를 너무 높인 것 같은데 상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봅시다. 여기 보면 그래서 다시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서 감상문은 문학 작품을 읽고 영화 감상문은 영화를 본 다음에 감상을 통해 하여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것을 기록한 걸. 감상문이란 감상의 결과물. 알겠죠? 근데 이제 설명을 이거 다 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독서 감상문 알겠고 그다음에 영화 감상문 알겠죠? 자, 감상문은 이제 읽거나 보고 자, 서평. 서평 얘기 봅시다. 서평은 이제 비평문의 한 종류입니다. 알겠죠? 비평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본격적인 문학 비평문을 써라고 또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내가 요구하는 수준은
이제 잘 쓴 독서 감상문을 내게 할 건데, 그러니까 서평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서평은 이제 말 그대로 말하면 책에 대한 평가예요. 책에 대한 평가. 그런데 독서 감상문과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줄거리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감상을 기술하면 된단 말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평, 즉 비평문은 뭐냐 얘기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가치나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서 그 평가를 좀 적을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비평문인데,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영화를 예로 들어서 영화 비평문에 대한 예를 내가 좀 상세하게 붙여놨어요. 어, 여기, 여기 봅시다. 얘가 지금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을 수 있게 지금 이 PDF가 내가 지금 만든 게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화면 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 부분. 자, 비평에는 분석과 판단 이 개념이 같이 이제 필요해요. 자, 분석은 객관적이고 비평에는 비평가의 주관성이 개입되더라. 그런데 실제 비평에서는 두 개념이 확연히 분리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잘 쓴 독후감은 결국은 이제 비평문과 다를 게 없다. 지금 그 얘기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요 부분 영화 비평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영화 비평문에 대한 이해는 조금 어렵게 내가 쓴 설명이니까 쭉 좀 넘어가고요. 주로 이제 이 자료가 8페이지짜리지만 주로 내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여러분이 이제 좀 귀담아 듣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내가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긴 합니다. 자료에는 있지만. 그래서 어, 이제 얘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평문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함께 본 영화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에 주된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작가의 문제의식을 따져봐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여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평문의 경우에 독서 비평문은 책을 읽고 쓸 것이고 영화 비평문은 영화를 보고 쓰지 않겠어요? 근데 감상문과 비평문이 다른 것을 지금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감상문은 읽거나 본 다음에 그 줄거리를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상 그 느낌을 적으면 되는데, 비평문은 이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책이든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 영화든 그것이 줄거리도 또 정리한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평가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 이게 그래서 여기는 영화 비평문과 관련해서 1, 2, 3, 4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하지만 이 부분을 영화 대신에 뭐 문학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읽은 책에 혹은 영화의 주제의식과 그 작가가 이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 되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선술할 것. 그러니까 그 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의가 있는가, 오늘날 그걸 지금 설명해 볼 게 필요한 거예요.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주차에 우리가 보니까 까메의 패스트, 3주는 까메 이방인 이런 작품을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작품을 이제 본래 그 소설 전체를 여러분이 읽은 게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읽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 수업에서는 꼭 두꺼운 책이고 그래서 또 비대면이니까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업에서 강의실에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제 그야말로 다이제스트 줄거리, 그다음에 그 줄거리와 관련된 작가의 그 주제의식을 확장해서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어떤 텍스트에 대한 사실 이거죠. 지금 내가 수업에서 그 PDF라든가 뭐 PT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든 테스트든 또는 뭐 사르트르의 구토든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5주차는 또 변신, 6주차는 소송. 그러니까 이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그 내 글 자체가 사실은 비평문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제 설명문과 비평문이 수업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나의 평가를 여러분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수업평가 독후감과 리뷰라고 하는 창을 또 마련했으니까 봅시다. 다시 봅시다. 독서감상문은 독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필요한 글이다. 서평은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넘어 객관성. 자, 이것만 봅시다. 주관성과 객관성을 구분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분이 사는 그 거주지 주변 산책할 때, 또는 학교를 이제 오가고 그러는 길에, 봄에는 어떤 그 꽃이 피든가요? 나무에서 목련이 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벚꽃이 만개하고 뭐 이러죠. 여름에는 또 이제 장미가 또 많이 피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은행 같으면 노랗게, 또 다른 나무들은 이제 좀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그다음 겨울에는 이제 눈 덮인 그런 어떤 그 풍경들이 또 우리 눈에 잡히죠. 이런 어떤 그 자연의 이런 변화하는 풍경들, 또는 이제 그 꽃들, 나무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예쁘구나. 만개한 꽃을 보고, 참 예쁘구나라고 뭐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주관적인 느낌. 왜냐하면 그 만개 활짝 핀 그 벚꽃을 보고도 대체로 우리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게 있으니까 참 환하구나, 밝고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벚꽃나무 관련된 이러저러 어떤 어떤 관계가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감상, 느낌 대신에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책을 읽고 똑같은 감상문이 나오지 않겠죠. 어떤 영화를 보고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JTBC에서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전도연하고 류준열이 이렇게 나오죠. 인간실격. 인간실격은 이제 일본 작가의 그 소설인데, 이 드라마는 이제 그 내용을 원작으로 하진 않고 제목만 빌려왔고, 사실 어떤 문제의식, 인간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주제로 그 엮어가고 있어요. 내가 아직 그 보진 않았어요. 이제 다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보느라고. 이 인간실격은 넷플릭스에 아직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JTBC 주말 드라마 인간 실격에 대해서 SNS상에라 이런 리뷰라든가 댓글을 보면 선호가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어떤 그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글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죠. 바로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상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문학이든 영화든 어떤 text에 대해서 줄거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텍스트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가를 해석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제시하는 거. 이게 평가죠. 이게 평가. 비평문은 그야말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만은, 자, 이게 서평, 이제 본격적인 비평문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서평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 써놓은 것은, 서평은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평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평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고, 그래서 서평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읽어야 되겠죠. 읽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고. 그런데 자, 이제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제
음, 여러분에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과제를 낼 때 논증적 에세이를 쓰시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읽었던 책의 어떤 주제의식을 하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라고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를 하나의 그 논증적 에세이의 소위 글감으로 제시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평문의 경우는 어떤 텍스트, 우리는 이제 고전 명작이 있기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읽었던 어느 하나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뭐 50년 전, 그러니까 까미가 쓴 페스트, 사주차 읽었던 페스트만 하더라도 이 작품 그래도 그렇게 아주 오래전의 작품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2년 후에, 그러니까 1947년에 발표된 작품이 페스트니까 지금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한 70여 년 좀 지났죠. 우리가 광복 뭐 70 몇 회라고 하죠. 음, 50년 전, 56, 70년, 70 한 5, 6년 됐죠. 그러니까 70 한 5, 6년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그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70여 년 전에 발표된 이 작품이, 이 페스트가 오늘날 2021년도 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그 의의를 찾아서 서술해 보는 거. 이게 비평문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4주차에 내가 이제 카페 페스트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4학기째, 2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일상이 정지되고, 그다음에 일상이 굉장히 불편하죠. 집합금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수업 자체가 이렇게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삶의 어떤 나락에 빠져 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많이 또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전쟁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벌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도 또 어떤 분야,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러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또 삶의 어떤 그 막다른 길에 처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그런데 이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이 확산은 결국은 그 성장 문명의 맹목적인 그런 성장 문명의 추구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욕망,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그런 욕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 얘기를 까미의 테스트 수업을 할 때 내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태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바로 이제 그렇게 다시 정리하면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줄거리를 정리하고 감상을 적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한 6, 70년 전에 발표된 작품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 연관을 지니고 있는가를 찾아서 서술하는 거. 이게 비평문이야. 그러니까 그 책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비평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 이런 얘기고, 물론 제대로 이제 그 비평문을, 감상문이든 비평문이든 제대로 하려면 어느 한 작품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읽고 쓰는 것이 정상이고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읽고 쓰라고까지가 좀 현실적으로 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수업의 교수도 우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무엇일 것인가? 우리가 수업에서 참고했던 그 매 주차별 읽었던 작품들, 그 수업 자료들을 좀 잘 갈무리해서 잘 갈무리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내가
리포트를 쓸 때 지켜야 될 그런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서 한편에 이제 단정한 어떤 글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예, 그건 표절이고 자신의 글이 아니니까 자신의 글을 써야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글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막혔을 때 참고하고, 그걸 참고들을 해서 자신의 글을 쓸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업에서 내는 리포트 A4 한두 장짜리 적은 분량의 리포트라도 제목 밑에 자신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출하는 글이니까 성의 있게 쓸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 7주 2차 시의 자료로 지금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료를 또 PDF 파일을 이제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그래서 이제 8주차는 우리가 시험 대신에 과제물로 대체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주차 정도에 무슨 내용의 과제를 할 것인가, 과제로 아니 6주차에 하면 안 되겠구나. 즉 7주차니까 7주차, 왜냐하면 8주차 중간고사 기간 일주일이 있고 그 기간에 이제 여러분이 제출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이 7주차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8주차 수업 자료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는 8주차에 올려놓고 또 단톡방으로도 안내하고, 그러면 기간은 일주일 기간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주 2차 시 리포트 작성 특강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고 그러면 나한테 그 메시지나 톡으로 일상적인 시간에 나한테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